자, 10장에 슈퍼비전과 컨설테이션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슈퍼비전이죠. 1번 슈퍼비전에다 쓰세요. 1절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2절에 소진과 컨설테이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것은 소진입니다. 소진, 직무 만족과 소진의 별표 하나. 자, 그 다음에 넘기면 2번 컨설테이션은 자문이라는데요. 참고라고 쓰세요. 컨설테이션은 거의 등장한 적 없습니다. 자, 11장에 재정관리가 있습니다. 재정관리는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좀 됩니다. 양이 분량이 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이번에 나가기가 좀 힘들고요. 중간 정도 하다가 끊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슈퍼비전, 컨설테이션 들어갑니다. 슈퍼비전과 컨설테이션은 제가 우선 판서하는 것을 노트에다가 좀 적어보세요. 자, 슈퍼바이저가 있고 슈퍼바이지. 여기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슈퍼바이지. 우리 시험에 슈퍼바이지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선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을 뭐라 하느냐? 지도감독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클라이언트와 상호작용을 하죠. 따라해요. 직접. 시작. 직접 상호작용을 하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지도 감독자에게 뭐를 받느냐? 슈퍼비전을 받습니다. 뭘 받는다? 슈퍼비전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비전? 슈퍼비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슈퍼비전은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호작용입니까? 상호작용 과정입니다. 상호작용 과정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슈퍼바이저하고 이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접촉하고 있죠?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시작. 간접적으로 접촉한다. 직접적 접촉이라 하면 틀립니다. X. 자, 이제 슈퍼비전에 대해서 좀 아셨죠? 슈퍼비전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슈퍼비전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카두신이란 학자가 제시한 건데요. 세 가지의 기능은 첫 번째, 1번 교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교육적 슈퍼비전. 시작. 교육적 슈퍼비전. 지식을 전수하는 겁니다. 일선사회복지사 슈퍼바이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행정적 슈퍼비전. 행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행정적 기능에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업무 할당입니다. 사례 배당이란 말을 쓰죠. 사례 배당. 업무 위임 등을 우리는 행정적 슈퍼비전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지지적 슈퍼비전이 있습니다. 지지적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일선사회복지사를 지지해 주는 거라서 이것은 소진을 방지시킵니다.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통제적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슨 기능 없다? 통제적 기능 없습니다. 통제적 슈퍼비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지도감독자 맞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지도감독자 맞습니까? 네.
상담자도 될 수 있나요? 네. 일선 사회복지사를 상담해주는 상담자도 돼요. 자, 앞에 봐요. 여기 그대로 쭉 쓰면 돼요. 첫 번째 뭐죠? 교육자. 그 다음에요. 행정가. 그 다음에요. 지지자. 요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제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통제자의 역할은 없습니다. 자, 됐어요. 기본을 잘 해 나가고 있고, 자, 슈퍼비전에도 모델이란 게 있답니다.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한 장 넘기면 1062쪽에 슈퍼비전의 모델이 있습니다. 1번 읽어주세요. 대인교사. 2번이요. 사례상담. 3번은 집단 동그라미. 네 번째는 동료 집단 동그라미. 마지막은 팀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슈퍼바이저가 상급자인지 하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위로 그릴게요. 이게 뭐죠? 대인교사 1대1이요. 슈퍼바이저를 S로 쓰고요. 슈퍼바이지를 E로 쓸게요. 슈퍼바이지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E로 쓸게요. 슈퍼바이지는. 자, 이게 뭐라고요? 대인교사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가 있고요. 슈퍼바이지가 1명, 2명, 3명이 있네요. 하나, 둘, 3명. 2명 이상이면 집단이라 하잖아요. 집단 슈퍼비전 모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슈퍼바이저가 없어요. 슈퍼바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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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바이지예요. 이렇게요. 이거 뭐라 할까요? 동료 집단 슈퍼비전이에요. 시작. 동료 집단 슈퍼비전 모델이에요. 하나만 더 하면 돼요. 그 하나는 뭐냐면 의사가 영어로 뭐예요? 닥터죠. 간호사가 영어로 뭐예요? nurse.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슈퍼바이저 S라고 쓸게요. 지금 어디 세팅인지 느낌 오셨죠? 정신보건 세팅 아닙니까? 맞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뭘 이루어요? 팀을 이루어요. 이게 뭐죠? 팀 슈퍼비전 모델이에요. 다른 전문가들하고 팀을 이루었을 때를 우리가 팀 슈퍼비전이라 해요. 자, 사례 상담은 뭐냐?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례에 대해 1대1 관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상담하는 거. 사례에 대해라고 나와요. 사례에 대해. 그건 뭐라고요? 사례 상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슈퍼비전에서는. 그래서 슈퍼비전에 있는 내용에 이제 박스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교재를 그래도 한번 봐야 되겠죠? 1060쪽. 슈퍼비전의 개요. 1번, 2번, 3번, 2번. 사회복지 조직에서 직원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을 슈퍼비전이라고 합니다. 슈퍼비전의 기능 3가지. 시작. 교육적, 행정적, 지지적. 행정적의 별표. 행정적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걸 박스 처리해서 행정적 슈퍼비전을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교육적은 아실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에게 업무 동그라미. 업무를 질적, 양적으로 잘 분배하고 분배의 동그라미. 업무 분배를 뭐라 하죠? 여기요. 업무 분배를 뭐라 하죠? 사례배당. 자, 행정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규정 이해. 시작. 규정 이해. 그걸 도와주고요. 예를 든다면 의사소통 체계 연결하고 직무 수행에 책임성 부여하고 사업평가, 사례배당 나오죠. 사례배당 업무 분담,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하급자에게 지시 지도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2가지를 밑줄 쳐놨어요. 하나가 뭐죠? 업무 지시. 하나가 뭐죠? 업무 위임. 여기 있네요. 업무 지시나 업무 위임은 뭐에 해당된다? 행정적 슈퍼비전이 됩니다. 업무 지시가 뭐겠어요? 사례 배당이죠. 네가 이거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자, 지역 슈퍼비전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스트레스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주고 그런 유발 상황을 방지시켜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5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 이거거든요. 자, 클라이언트를 직접 접촉하고 있는 게 슈퍼바이저예요. 너 이거 네가 결정해서 해. 네가 결정해서 해.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거예요. 지지자입니다. 뭐라고요? 지지자. 결정에 대한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책임 공유. 시작. 책임 공유. 그게 바로 지지의 역할이라고요. 자, 슈퍼바이저의 지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거기에서 좀 의미 있는 건 4번이거든요. 4번 보세요.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와 시작. 간접적으로 접촉합니다. 간접적의 동그라미요. 자, 다 아시겠지만 6번은 뭐냐면 보세요. 이 두 사람은 단계가 있겠죠. 초기, 중기, 종결. 그러면 단계마다 슈퍼비전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지죠. 6번 슈퍼비전은 상호작용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같이 시작. 슈퍼바이저는 초기, 중기, 종결의 일련의 단계적이고 계획적 활동에 참여하며 각 단계마다 활동 내용이 달라진다. 동일하다 그럼 틀려요. 마지막에 써요. 동일하다 X. 당연히 달라지죠. 자, 밑에 슈퍼바이저의 차질 동그라미요.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박스 문제로. 여러분들은 이거를 느낌으로 풀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죠? 실천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죠? 진지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뭐죠? 솔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좀 보세요. 제반 실천 활동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솔직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진솔성이라고 하죠.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솔직하게 받아들여 슈퍼비전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뭐죠? 궁극적인 보상입니다. 감사와 칭찬의 태도를 말합니다. 칭찬과 인정을 아끼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보상이 사회복지사들의 동기나 전문성 개발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슈퍼바이저 자질에는 시작. 개방적 접근의 허용, 다른 말로 접근의 용이성. 슈퍼바이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슈퍼바이저들이 가지도 않아. 그럼 문제 있는 거죠.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해야죠. 개방적 접근의 허용 그 말은 슈퍼바이저에게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면 슈퍼바이저가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허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작. 헌신적 사명감. 헌신적 사명감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거 기억나는데 박스 문제로 나왔어요. 박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답이었습니다. 5번이 답이었어요. 하실 수 있죠? 네. 맨 아래 책임성 있는 관리자의 자세입니다. 책임성의 동그라미. 이것도 기출 12에 5가지 지문 그대로. 1번 시작.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 집단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시작. 클라이언트 집단의 관점이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중심입니다. 시작. 클라이언트 중심. 자, 세 번째 시작. 개별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거기 보면 개별 서비스 제공자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개인 대상 1대1을 말해요. 1대1.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뭐해라? 통제해라.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슈퍼바이즈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통제하라는 것은 조정하라는 거예요. 뭐하라? 조정하라. 자, 됐습니다. 선생님 통제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통제는 슈퍼바이즈를 통제하는 거예요. 슈퍼바이즈를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이거는 활동을 통제하라고 그랬잖아요. 뭘 통제해라? 활동의 동그라미. 활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활동을 조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조직 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수행을 뭐한다? 파악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 동원된 자원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뭐하라? 공개하라. 책임성 있는 관리자의 자세 5가지였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2절 소진과 컨설테이션입니다. 소진의 반대말이 뭘까요? 직무 만족입니다. 자, 직무 만족과 소진을 이렇게 하세요. 이게 반대 표시입니다. 반대말이에요. 자, 앞에 보세요. 직무 만족은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소진은 뭐냐?
고갈돼 버린 거예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자, 밑줄 위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흔히 발생하는 시작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갈 상태 가로 묶어요. 그거 나오면 뭐라고요? 소진, 번아웃이에요. 자, 소진의 단계가 있습니다. 열성, 처음엔 열심히 해요. 그러다 뭐하죠? 침체. 그 다음 뭐하죠? 좌절. 마지막은 뭐하죠? 무관심. 무관심 밑에다 이직을 쓰세요. 무관심은 뭐하는 거다? 이직, 옮겨가는 거예요. 자, 열성 단계 갑니다. 희망과 열정을 갖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합니다. 침체. 이때는 보수나 근무 시간이나 환경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 자, 좌절 단계입니다. 자신의 직무 수행 능력과 직무 자체 가치에 의문을 갖습니다. 자, 봐봐요. 능력과 직무 가치에 의문을 가지면 이거는 더 심각한 단계까지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난다? 증상. 거기에 보면은 피로, 각종 통증 이런 게 나오잖아요. 피로나 각종 통증은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걸 좌절 모드라고 그러고요. 무관심입니다. 고갈 상태에서, 소진 상태에서 그 말이죠. 클라이언트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직합니다. 이직의 동그라미. 자,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순서대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열성, 침체, 좌절, 무관심. 아직 넘기지 말고요. 소진의 결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자, 위의 개념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마지막. 그 결과 찾았나요? 가로 시작.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간적 태도. 그 다음에요. 개인적 성취감의 결여. 그 다음에요. 무력감. 그 다음에요. 부정적인 자아개념. 마지막은 근무 태만.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한 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소진의 결과에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소진의 결과는 부정적이다. 한 장 넘기셔서 그 밑에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에다가 이걸 한번 그려보세요. 소진은 사회복지사 자신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예, 끼칩니다. 무력감 갖게 하고 부정적 자아개념 갖게 하고 근무태만하게 하고요. 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자,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끼칠까요?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자, 이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요. 기관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네.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이 기관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질 낮은 서비스, 불친절의 대명사, 그러한 기관의 오명을 낳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회복지 전문직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자체에도. 사회복지사들의 급여가 적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소진이 많이 되니 사회복지 전문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령도 만들어졌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위 양성을 위한 법률. 그것도 만들어졌어요. 2012년에.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문직에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소진되다 보니까 사기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극약 처방을 내린 법률이 바로 12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네, 소진이라는 것이 전문직에 영향을 끼쳤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처우 개선해 줄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어진 것이 2012년입니다. 알았습니까? 네, 요거 하나 그려놓으시면 돼요. 컨설테이션 자문 들어갑니다. 자문. 여러분, 슈퍼바이어요. 슈퍼비전은 행정적인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급자라 했잖아요. 자문은 없어요, 그런 거. 자문하는 사람은 권력자가 한 거 아니거든요.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문해 주는 거지. 그래서 2번, 어떤 업무에 있어서 능력이 있고 배려가 깊은 한 전문가가 끊어요. 행정적인 권력 관계 없이 동그라미.
한 개인, 집단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을 해주는 것을 컨설테이션이라 합니다. 자, 컨설테이션은 앞에 봐요. 자문해 주는 사람이 누구죠? 컨설턴트. 자문 받는 사람이 뭐죠? 컨설턴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컨설턴티에게 자문을 해주는 것을 컨설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이제 쭉 밑으로 내려오세요. 슈퍼비전과 차이점. 컨설테이션은 일반적으로 시작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측으로부터 뭐 어때요? 요청이 된다는 거죠. 근데 슈퍼비전은 상급자가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받고 싶은 사람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두 번째 컨설테이션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아까 말씀드린 거 어떤 행정적 권력 관계 있다 없다? 있지 않다 그 말 없다 그 말이잖아요. 알았죠? 네. 있다 X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두 번째 거 컨설테이션은 가끔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상당히 못되어 있을 때 전문화 동그라미 전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자, 됐습니다. 물론 슈퍼비전도 전문성이 있긴 있지만 이것은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그것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자, 됐고요. 재정관리 들어갑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1절까지만 해봅니다. 예산의 개요. 예산의 의의와 원칙. 2번 원칙의 별표.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국가 예산 있나요? 네. 조직에도 예산이 있나요? 네.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일정 기간이 회계연도라고 그래요. 회계연도. 일정 기간에 걸친 조직의 수입, 지출을 관한 예정액 계획안이 조직적 차원에서의 예산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시설, 법인, 의, 회계연도는 어떻게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렇게 돼요. 나중에 마지막 19장에 나와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의한다 그래요. 정부 회계연도가 이거거든요.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예산의 원칙 첫 번째 뭐 해라? 공개의 동그라미요. 자, 두 번째 어떻게 분류돼야 되죠? 명료하게. 거기 보면 수익과 지출의 용도를 명료하게 구분해야 돼요. 명료성입니다. 세 번째 완전성이나 포괄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포괄성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거 같이 읽어요. 시작. 예산은 정부의 재정활동이나 수익과 지출이 모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입과 세출을 포괄의 동그라미요. 정부의 모든 활동을 나타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서 총계 예산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완전성, 포괄성이라고 합니다. 3번 별표. 자, 보세요.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면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이 수입이 들어온 거 가지고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입 들어온 걸 가지고 활동을 할 때 돈이 지출이 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예산에 편성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산에 편성돼 있다. 그러한 것들을 따라해요. 총계 예산주의. 시작. 총계 예산주의. 포괄성 완전성입니다. 단일성. 예산이 구조면에서 뭐 해야 된다? 하나. 단수면 하나예요. 하나 쓰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 하면은 뭐냐? 일반 회계를 말하거든요. 뭘 말한다? 일반 회계. 근데 특별 회계라는 게 있고요. 어제 추경 11조 5천억 통과됐잖아요. 이게 추경이에요, 추경. 그러니까 갑자기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거 일종의 빚입니다, 빚. 11조 5천억은 빚이에요.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던 예산이니까. 따라서 추경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하나야 한다 그랬잖아요. 단수해야 된다. 그게 단일성인데 예외가 있어요. 특별회계라는 게 있고 추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예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밑줄이 있는 거예요. 별표. 절 따라하십시오. 단일성이야 하지만 시작.
단일성이 하지만 예외도 있다. 시작. 예외도 있다. 다섯 번째, 한정성입니다. 예산 사용의 목적과 사용 범위, 사용하는 기간에 끊어요. 명확히 뭐가 있어야 돼요? 한계가 있어야 돼. 요거잖아요. 회계연도. 회계연도. 처음에 우리나라 예산 편성했을 때 딱 이때까지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성, 엄밀성입니다. 예산과 결산이 끊어봐요. 정확하게 뭐 해야 돼요? 일치해야 됩니다.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 밑줄. 그래서 정확성, 엄밀성이라고 합니다. 정확성이 대표 용어예요. 자, 일곱 번째, 사전 의결입니다. 먼저 의결한다. 시작. 먼저 의결한다. 모르신 분 없죠? 자, 앞에 보세요. 법인은 예산이 있는데요. 법인 예산 어디서 의결 먼저 해요? 이사회. 시작. 이사회. 국가예산은요? 국회죠. 국회 의결을 거쳐서 행정부가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알았죠? 네. 자, 사전 의결이었습니다. 그러면 틀린 문장으로 바꿔봐요. 사후 의결. X.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전체 세입을 끊어요. 전체 세출에 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입은 수입입니다. 모든 수입이 한데 모아집니다. 합쳐지고, 즉 모든 세입은 하나의 일반 기금으로 납부가 되고 여기에서 모든 세출이 나와야 한다는 건데요. 자, 그 다음 읽어야 돼요. 시작. 특정의 세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가 밑줄이에요. 특정의 세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가 통일성이라 하거든요. 일종의 일관성입니다. 특정의 세출 나가지 말고 한 자리로, 한 통로로만 쭉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무슨 회계? 특별회계. 또요, 목적세. 여러분, 이 특별회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특별회계는 재해 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재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편성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건 특정의 세출로 나가는 거거든요. 특정의 세출로 나가기 때문에 이건 예외예요. 알았죠? 통일성은 특정의 세출로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특정의 세출로 나갈 수 있다. 특별회계 밑에다가 재해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목적세요. 여러분, 이 목적세는 자, 들으세요. 어떠한 목적으로 추징하는 세예요. 어떠한 목적으로 추징하는 세예요. 그러면은 그 목적에만 써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사회보험료예요. 시작. 사회보험료. 나중에 정책에서 배우세요. 사회보장세라고 해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목적으로 걷는 게 뭐죠? 교육세예요. 교육세. 국방을 위해서 걷는 건 방위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국민연금보험료 있죠. 국민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에 쓰는 겁니다. 맞죠? 다른 데는 안 써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에 쓰는 거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에 쓰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목적세예요. 이거는 특정의 세출로 연결되나요? 연결되잖아요. 특정의 세출로 연결되는 것들이 다 이건 교육적인 부분에 쓰이는 거고. 알았죠? 네. 통일성 원칙의 위배입니다. 통일성 원칙의 예외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퀴즈. 단일성과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는 무슨 회계? 특별회계. 아직까지 나온 적 없지만 이거 하나 알아놓으세요. 역으로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특별회계는 예산의 원칙에서 어떠한 것의 예외인가? 첫 번째, 시작. 단일성. 두 번째, 통일성. 이렇게 박스 문제로 낼 수도 있어요. 자, 됐고 2번. 재정 원천으로부터 수입 추정의 동그라미. 여러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해 놓은 거라 우리가 추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을 14년도 말에 추정해서 15년도 이 정도 거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1번이 뭐죠? 자동 예측법. 가장 최근의 수입액 밑줄. 평균 예측법. 평균의 동그라미. 그러면 최근 3에서 5년간을 평균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험적 판단법. 개인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 수입을 추정하는 방법. 좋은 건 아니죠. 체계적 자료 분석 방법. 체계적 자료 분석. 느낌 오셨죠? 거기 보면 뭐 상관성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줄에 보면 설문조사라는 것도 있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수입을 추정하는 겁니다. 5번만 별표. 읽어요. 시작. 조건적 판단법. 자, 조건적 판단법 오른쪽에 쓰세요. 3 플러스 4. 뭐라고요? 3 플러스 4. 3이 뭐였죠 아까? 경험적 판단. 4가 뭐였죠? 체계적 자료 분석 방법.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조건적 판단법입니다. 체계적 자료 분석 방법과 경험적 판단법을 결합하는 형태로 수입을 추정하는 게 조건적 판단법. 요것만 의미 있어요. 나머지는 참고. 자, 3번 생산 비용의 할당. 가변 비용, 반가변 비용, 고정 비용. 가변은 움직이는 겁니다. 뭐 하는 거다? 움직이는 거고, 고정 비용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정하게. 시작. 일정하게. 동그라미요. 자, 그러면 반가변은 뭐냐? 단계적 변화입니다. 시작. 단계적 변화. 단계적인 증가를 보이는 겁니다. 물품 구입비, 물세, 전기세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거죠. 그죠? 예, 가변 비용에 들어가고, 임대료 이런 것들은 되게 고정 비용이라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직접 비용이라 하고요. 프로그램 홍보비나 직접 서비스 비용. 간접 비용은 일반 행사비나 간접 경비를 말하는데 되게 회의비 동그라미요. 회의하는 비용. 그게 바로 일반 목적의 회의비가 간접 비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기술 비용과 임의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에다 쓰세요. 기술 비용이 바람직함. 기술 비용이 바람직함. 자, 힌트 드릴게요. 봐요. 비용을 지출했어요. 근데 근거가 합당해요. 그건 뭐죠? 기술 비용이. 지출했어요. 근데 근거가 합당하지 않아요. 그건 뭐죠? 임의로 쓴 거예요. 뭐죠? 임의 비용. 임의 비용이 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술 비용. 행정관리자가 특정 활동에 대해 한 부서나 단위에게 부과되어야 될 비용이 시작 합당하게 결정되는 비용. 이걸 기술 비용이라 합니다. 임의 비용. 비용 할당의 합리적인 근거, 합당한 근거를 갖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임의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유지비 이런 것들은 조금 합당한 근거가 아니잖아요. 건물 유지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 비용이 많아요. 행정비용 별표. 우리 시험에 나온 거 이겁니다. 자, 행정비용은 앞에 보세요. 어떤 행정에 있어서 돈을 쓴 거예요. 예를 들어 복사기가 고장났다. 복사기 있어야 자료 복사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복사기 수리비가 있다. 그게 일종의 행정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비용은 임의비용이 많아요. 뭐가 많다? 임의비용이 많다고요. 오른쪽에 써요. 임의비용이 많다.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죠. 행정비용, 사회복지 조직들에서 비용 할당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행정비용을 분산해서 공유하기 때문에 어떻게 개별 조직 단위와 프로그램들에 합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행정비용들이 시작 개개 임의적으로 결정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비용? 임의비용. 사회복지 조직들의 행정의 투명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임의비용으로 처리되었던 것을 끊어요. 점진적으로 기술비용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알았죠? 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있잖아요. 복사기 고장나서 어떠한 비용을 가지고 다른 비용을 가지고 복사기를 수리한다. 그러면 무슨 비용? 행정비용. 그게 시험의 문제 답이었다고요. 알았죠? 네. 자, 넘기십시오. 기출확인.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생뚱맞는 문제입니다. 예산통제의 원칙 로만이라는 학자가 말한 건데요.
개별화, 강제, 예외, 보고, 개정, 효율성, 의미, 환류, 생산성.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각 조직의 개별적인 가로, 개별적인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게 동그라미, 개별적으로 맞게 예산 통제하는 게 뭐죠? 개별화. 우리 통제 원칙하고 있습니다. 규칙의 동일한 적용을 통한 공평성과 활동을 뭐한다? 공식화한다. 공식화의 동그라미요. 이게 이제 강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규칙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규칙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통제되는 게 뭐라고요? 강제성. 예외입니다. 예외 상황을 고려해서 적용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ABB. 시작. ABB. 예산에 ABB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ABB를 따로 이렇게 편성해 놓죠. 이게 예외입니다. 시작. 예외. 자, 보고입니다. 보고가 없으면 예산의 오남용과 같은 재정관리, 제자가 잘못됐네요. 제자 아이로 고쳐주세요. 재정관리에 관한 감시와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보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정의 원칙, 예산 통제를 위한 규칙은 시작, 개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유연하게 변화되니까 예산도 변경될 필요가 있잖아요. 알았죠? 네. 이 개정의 대표적인 게 추경입니다. 추경. 뭐라고요? 추경. 추경 예산이요. 추경 예산. 효율성입니다. 예산 통제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화돼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대로죠. 비용과 노력 최소화가 효율성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의미입니다. 효과적인 예산 통제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됩니다.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로.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로. 메르스가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추경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할까요? 하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전달했을 때 국민들의 추경하면 또 국민들 세금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해야 국민들이 이해하고 그래, 추경하자. 국민들의 여론이 물론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메르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딴지를 걸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환류입니다. 여러 가지 결과들은 시작, 피드백 동그라미. 이게 환류라는 단어죠. 피드백을 통해 수정과 개선에 사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환류해가지고 다음에 반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산성입니다. 예산 통제가 끊어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장애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생산성이 어디 있죠? 서비스 제공이 생산성이에요. 서비스 제공이 뭐라고요? 생산성.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통제하면서. 그러면은 질적인 서비스 못 나갑니다. 아셨죠? 아셨죠? 네. 예산을 통제를 할 때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산성의 원칙이에요. 알았어요? 네. 제가 쭉 다 이해시켜 드렸어요.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 매칭만 잘 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매칭하는 거였거든요. 짤막한 문제가 아니라 쭉쭉쭉 의미를 매칭하는 거였는데 옳지 않은 거 찾는 문제로 기억됩니다. 기출 확인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